며느리 선택을 위해 고을에 내노라 하는 처녀들 중 희주, 유나, 도연 셋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홀시어머니 정씨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건 셋 중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던 도연이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빼어나다던 희주도 아니고 음식 솜씨로 고을에 소문이 자자하던 둘째 유나도 아닙니다. 선택이 시작된 이후 줄곧 고개를 숙인 채 하품을 참고 있던 도연이었습니다. 정씨가 도연이를 바라보며 저 아이를 데려오너라. 눈꺼풀이 반쯤 내려앉아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던 그 도연이를 시어머니는 골랐습니다. 정씨의 큰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던 종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동네 어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고 그 소리는 마루 끝까지 또렷하게 들렸을 겁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도연이를 가리키며 저 게으른 것을 왜? 시어머니 정씨는 미쳐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정씨 홀로 아들을 키워 양반가의 채통을 지켜온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한평생 사람을 읽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정씨가 온 마을의 비웃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연이를 택한 겁니다. 대체 이 시어머니 정씨는 며느리를 선택하는 자리에서 도연이의 어떤 모습을 본 걸까요? 그리고 모두가 게으르다고 손가락질한 도연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풀려면 먼저 조선시대 며느리 선택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자리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며느리 간택이라고 하면 보통 왕실을 떠올립니다. 왕비나 세자빈을 뽑는 그 화려한 절차 말입니다. 전국에서 처녀 단자를 올리고 세 차례에 걸쳐 며느리 후보를 줄입니다. 최종 며느리 한 명을 고르는 그 과정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국가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이 왕실에서만 벌어진 건 아닙니다. 사대부 양반가에서도 며느리를 들릴 때 나름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물론 왕실처럼 삼간택을 하진 않았지만 혼처를 물색하는 과정은 그에 못지않게 꼼꼼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력서, 검토, 면접, 레퍼런스 체크를 한꺼번에 하는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집안의 분위기, 부모의 평판, 처녀 본인의 성품과 재주를 한자리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며느리로 선택을 받는 이 자리가 보여주는 자리였다는 점입니다. 며느리 쪽에서는 최대한 좋은 모습으로 준비해 옵니다. 며칠 전부터 한 땀 한 땀 바느질 연습을 합니다. 음식을 정성 들여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처녀는 걸음걸이와 인사법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면접 전날 밤새 예상 질문을 돌려보는 것과 다를 게 없었던 거죠. 선택 자리에서 보이는 모습이란 엄밀히 말하면 가장 예쁘게 치장을 한 며느리의 모습입니다. 평소의 모습이 아니라 평생에서 가장 완벽하게 꾸며진 그날의 그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빙어각 이씨가 쓴 규합총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쓰인 일종의 살림 백과 사전인데 이 책에 며느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나옵니다. 행동이 부지런할 것, 말이 적을 것, 시부모를 공경할 것, 집안일에 능할 것. 목록으로 보면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덕목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느질 솜씨는 작품을 가져오면 증명이 되고 음식 솜씨는 한 상 차리면 드러나고 공손한 태도는 절 한 번이면 보입니다. 선택의 기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어머니 정씨는 선택 자리에서 대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선택 당일로 돌아가 보기 전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가볼까요? 충청도 홍주 고을, 봄볕이 마루에 비스듬히 내려앉던 어느 날 오전. 정씨 시어머니의 안채에 3명의 처녀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첫째 희주는 이 고을에서 손재주로 이름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선택 자리에 앉자마자 품에서 손수 지은 저고리를 꺼내 놓았습니다. 바느질 땀이 고르고 세계 배합이 단정했습니다. 이 정도면 바느질 하나는 걱정 없겠구나.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감탄이 나왔습니다. 희주는 인사를 올리는 자세도 흠잡을 데가 없었고 묻는 말에 대답하는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요즘 면접으로 치면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발표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온 지원자입니다. 둘째 유나는 음식 솜씨로 소문난 집안에서 왔습니다. 유나는 선택 자리에서
직접 만든 떡과 전과를 올렸습니다. 정 씨가 한 입 먹자 고개를 끄덕였고 맛을 본 큰며느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솜씨였습니다. 유나는 태도가 야무졌습니다. 유나는 앉은 자리가 반듯하고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유나에게는 당장 부엌을 맡겨도 될 것 같은 사람이었죠. 희주와 유나가 제 몫을 보여주는 동안 셋째 도연이는 달랐습니다. 도연이는 빈손이었습니다. 바느질 작품도 음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고개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가 작았고 중간중간 하품을 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연이는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고 한쪽 소매 끝이 살짝 헐어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를 가리키며 사람들은 저 처녀는 왜 온 거냐? 게으른 게 저 자리에까지 드러나는구나. 솔직히 말하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3명 중에 고르라면 희주 아니면 유나입니다. 어떤 기준을 들이대도 도연이를 고를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정 씨는 희주, 유나, 도연이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희주의 저고리를 들여다보았고 둘째 유나의 떡을 맛보았고 셋째 도연이의 헐어진 소매 끝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정이 바로 도연이 저 아이를 데려오너라. 셋째 도연이를 가리키면서 선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랐을 그 순간 시어머니 정 씨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 도연이인지 도연이 한테서 무엇을 보았는지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이 이후 벌어질 일들을 더욱 견디기 어렵게 만듭니다. 셋째 며느리 도연이가 시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큰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셋째 며느리 도연이는 빨래 하나 제대로 못합니다. 어찌하여 저런 것을 데려오셨습니까? 셋째 도연이는 실제로 집안일에 서툴렀습니다. 도연이가 빨래를 하면 옷감이 상했고 밥을 지으면 설이 걷고 마당을 쓸면 한쪽이 남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도연이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댁이 며느리 도연이를 잘못 들였다. 홀시어머니라 눈이 어두웠나 보다. 사람들의 뒷담화가 담장을 넘어 다른 마을까지 퍼졌고 시어머니 정씨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시어머니 정씨의 선택은 분명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집안일 못하는 며느리, 동네 망신, 큰며느리의 불만. 도연이는 어느 하나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어머니 정씨는 이 모든 비난을 듣고도 단 한 번도 셋째 며느리 도연이를 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큰며느리가 아무리 불만을 토해도 동네 어른들이 혀를 차도 시어머니 정씨는 셋째 며느리 도연이 편에 섰습니다. 정씨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한평생을 버텨온 사람이 주변의 모든 시선을 거슬러가면서 이 선택을 지킨 겁니다. 이건 정씨의 고집이 아닙니다.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 시어머니 정씨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야담 중에 이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양반가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솜씨 좋은 처녀를 며느리로 들였는데 이 며느리가 시집에 온 뒤 집안을 쥐락펴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어머니의 살림 방식을 하나하나 바꾸더니 결국 시어머니를 안방에서 밀어냈습니다. 부지런한 건 맞았지만 그 부지런함의 방향이 며느리 본인 자기 세상 만들기였던 거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 이건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실일 겁니다.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셋째 며느리 도연이가 게으르다는 소문이 굳어져 갈 무렵 여기서 한 가지 아무도 묻지 않은 질문을 꺼내보겠습니다. 도연이는 왜 게을렀을까요? 도연이는 정말로 게으른 사람이었을까요? 선택 자리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셋째 도연이의 상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하품을 참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대답할 때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이 증상들을 모아놓으면
이건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도연이의 잠을 못 잔 모습입니다. 시어머니 정씨가 선택 자리에서 셋째 도연의 소매 끝을 유심히 바라보았다는 대목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소매 끝이 헐어 있었습니다. 저고리 소매가 헐어진다는 건 그 소매로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닦아냈다는 뜻입니다. 약사발을 들고 내리며 소매로 물기를 닦는 모습, 누군가의 이마에 찬 물수건을 올리며 흘러내리는 물을 소매로 훔치는 모습. 그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개월, 어쩌면 수년간 반복해야 소매가 헐어집니다. 셋째 도연의 집안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중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마저 몸이 좋지 않았고 그 집에서 부모를 돌볼 사람은 이 도연이밖에 없었습니다. 밤새 아버지의 약시중을 들었고 새벽에는 어머니의 죽을 쓰고 겨우 눈을 붙이면 다시 아침이 와서 하루가 시작되는 생활. 도연이는 이걸 매일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택 자리에서 하품을 한 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전날 밤에도 아버지 곁을 지키느라 한숨도 못 잤기 때문입니다. 바느질 작품을 가져오지 못한 건 손재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느질할 시간에 약을 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만들어 오지 못한 건 부엌일에 서툴러서가 아닙니다. 집에 있는 식재료는 전부 부모의 보양식에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게으름이라고 불린 것의 실체는 밤잠을 포기한 간호였습니다. 서투름이라고 불린 것의 실체는 자기 자신에게 쓸 시간이 없었던 헌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씨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 전에 이미 셋째 도연이의 집안 사정을 수소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처녀의 바느질 솜씨와 음식 솜씨를 물을 때 시어머니 정씨는 도연이의 하루를 물었습니다. 도연이는 하루를 어찌 보내느냐? 그 사람이 시집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부모를 같은 마음으로 돌볼 겁니다. 이게 시어머니의 계산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할 말을 잃습니다. 간택자리에 앉아서 바느질 솜씨가 아니라 소매 끝에 헤어짐을 읽어낸 사람. 하품을 보고 게으르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하품의 원인을 추적한 사람. 수십 년을 홀로 살림을 꾸리면서 사람 보는 눈이 이 경지에 이른 것인지 아니면 자신도 한때 누군가를 밤새 돌본 경험이 있어서 단번에 알아본 것인지. 홀시어머니라는 건 남편 없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 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아플 때 밤새 곁을 지킨 적이 있을 것이고 시부모를 모시면서 잠을 포기한 밤도 있었을 겁니다.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의 눈에 셋째 도연의 하품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젊은 시절이 보였던 건 아닐까요? 그럼 시어머니의 선택 이후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봅시다. 셋째 며느리 도연이가 시집에 온 초기 집안일에 서투른 건 사실이었습니다. 부모 간호에 모든 시간을 쏟았으니 살림을 배울 틈이 없었던 거죠. 시어머니 정씨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도연이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빨래하는 법, 밥 짓는 법, 김치 담그는 법을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스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셋째 며느리 도연이는 배우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서투른 게 아니라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 손이 느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부모를 수년간 돌보면서 몸에 밴 것들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살피는 눈, 밤새 깨어 있어도 불평하지 않는 체력,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버티는 성품. 이것들은 선택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살아봐야 비로소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며느리 도연이가 시어머니 정씨를 모시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방부터 살폈고 식사 때마다 시어머니의 수저를 먼저 놓았습니다. 시어머니 정씨가 기침을 하면 약재를 다리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동작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배어있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한때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시댁 셋째 며느리 효부라더라. 조선시대의 효부라는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효행이 뛰어난 며느리에게 나라에서 정려문을 내렸는데 이건 그 집안뿐 아니라 고을 전체의 명예였습니다.
충청남도 일대에는 지금도 이런 효부 정려문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홍성, 예산, 서천 같은 지역을 가면 마을 입구에 세워진 붉은 기둥의 정려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새겨진 이름들 뒤에는 저마다 이런 이야기가 한 편씩 묻혀 있을 겁니다. 셋째 며느리 도연이의 이야기가 정려문으로 이어졌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야담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남긴 무게를 말해주는 것이겠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고른 게 아니라 사람을 고른 겁니다.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기술은 가르치면 되지만 성품은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력서에 적힌 스펙을 봅니다. 학벌, 자격증, 경력, 수상 경력. 선택 자리에 바느질 솜씨, 음식 솜씨와 다를 게 없습니다. 전부 보여주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함께 일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과 좋은 동료인 사람은 같지 않다는 걸 대부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가장 빛났던 사람이 입사 후 가장 먼저 나가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수백 년 전 충청도 시골의 한 시어머니가 도달한 결론을 지금의 인사 담당자들은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야담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째 희주의 완벽한 저고리 뒤에는 선택만을 위해 바친 며칠 밤의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 노력은 진짜이지만 방향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셋째 도연의 빈손 뒤에는 자신을 증명할 여유조차 없을 만큼 타인을 돌보는 데 쓴 수천 개의 밤이 있었습니다. 선택자리라는 무대 위에서 희주와 유나는 조명 아래 가장 빛나는 위치에 서 있었고 도연이는 무대 구석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정씨는 무대 위의 연기가 아니라 무대 밖의 삶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조명이 꺼진 뒤에도 같은 사람인지를 본 겁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지혜라고 하기엔 너무 가볍고 통찰이라고 하기엔 너무 차갑습니다. 아마 이런 표현이 가장 가까울 겁니다. 그 눈은 자기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만든 눈이라고. 정씨가 살아온 세월에는 홀로 아이를 키우고 홀로 시부모를 모시고 홀로 살림을 지켜온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헐어진 소매 끝에서 그 사람의 밤을 읽어내는 능력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고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간택자리에서 셋째 도연이가 하품을 참고 있을 때 시어머니 정씨가 도연이의 소매 끝을 바라보던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습니다. 도연이는 자신이 왜 졸린지 설명하지 않았고 시어머니 정씨는 왜 도연이를 골랐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헐어진 소매 끝 하나가 수천 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이력서를 봅니까? 소매 끝을 봅니까? 무대 위의 연기를 봅니까? 조명이 꺼진 뒤의 뒷모습을 봅니까? 수백 년 전 충청도 홍주 고을의 한 시어머니 정씨가 던진 질문.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